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2학기 첫 시간입니다. 이게 얼굴을 보고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좀 코로나로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원격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2학기 한국 전근대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간략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1학기 말에 2학기 때 평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2학기 한국사입니다. 한국사가 이제 100점 만점이라고 친다면 지필과 수행 비율은 1학기와 동일합니다. 지필 평가 60. 그리고 수행 평가 40. 그래서 지필을 이제 2학기 1차, 2차 나누어서 중간 기말 나누어서 볼 거고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지필 평가는 객관식만 이제 출제될 예정이고 그 문항 비율 역시도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그 수업 비율에 맞게 전근대사는 대략 한 12, 13 정도 근현대사도 나머지 아마 20에서 한 23 정도 이 사이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전근대사가 한 3분의 1, 근현대사가 한 3분의 2 정도 비율은 유지가 될 거고 다 객관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학기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수행평가에서 큰 차이가 나죠. 1학기 때는 전근대 수행평가 하나, 근현대 수행평가 하나 이렇게 각각 수행평가가 같다면 2학기 수행평가는 이제 다 근현대에 관련한 영선쌤 수행평가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근대 수행평가는 2학기 때는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수행평가에 관련된 공지는 이제 영선생님께서 사전에 또 공지를 해드릴 거니까 영선생님의 공지를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평가의 포맷 아래서 2학기 한국 전근대사 이 지필평가에 관련된 그 수업은 어디부터 누적이 되며 어디부터 나아가게 되느냐 이것 역시도 1학기 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건 프린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네. 이 23번 프린트.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 2학기 지필평가에 누적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여러 나라 고조선, 여러 나라 성장,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바야, 통일신라, 발해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쳐내고 앞에서 배웠던 건 다 쳐내고 이 고려와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이 후삼국 시대 후삼국 시대부터 2학기 지필평가에 누적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후삼국의 성립 및 후삼국의 통일 과정이겠죠. 특히 후삼국의 통일 과정은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출제된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다만 이 신라 하대의 변화 있죠. 여기 되게 압축해놨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된 요 정도의 내용 정도는 자료나 선지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진골 신라 하대 들어와서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왕위계승 분쟁이 벌어지고 김원장 장보고의 난 그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가 약해지고 이중수탈에 이제 고통받은 농민들이 원종애로 인한 적고적의 난 이런 과정에서 호족과 육두품 같은 새로운 세력이 성장을 해서 이제 육두품이 호족과 연계하여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고 선종 평수질이 유교설 같은 새로운 사상에 입각해서 이제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틀 있죠. 요 정도의 내용 정도는 자료나 선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과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삼국의 성립,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왕건의 고려 그리고 이 왕건이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는가 이 과정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고려랑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첫 파트죠. 24번 프린트. 고려 초기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려를 어떻게 시대를 구분하는가 이것도 전체적인 개관을 했어요. 고려는 신라와 다르게 신라가 왕의 혈통 골품으로 시대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했다면 고려는 지배층이 누구냐 그걸 가지고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고려를 구분을 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신라를 무너뜨린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그 호족과 육두품 선종 풍수지리 유교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에 입각해서
진골귀족, 골품제, 교종이 지배하는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한 이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이 고려 초기, 이 고려 초기 어떻게 나라가 정비되어 가는가, 이걸 우리가 태조, 광종, 성종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2학기 시험에 누적해서 출제가 됩니다. 다 배웠던 부분이고 1학기 기말고사 그 시험에도 들어갔던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들. 태조 왕건이라 그러면 호족통합, 민생안정, 고구려 계승. 광종은 노비안건법 과거제를 중심으로 한 왕권 강화. 성종은 최승도의 시무 28조를 기반으로 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늘 제공해드리는 단원별 기출 선지 분석 및 기출 문제 반드시 꼼꼼하게 문항, 자료, 선지 분석을 해서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이번 앞에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부분에서 누적되는 건 23번 프린트부터 누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2학기 수업은 어디부터 나가느냐? 1학기 때 이어서 이제 26번 프린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2학기 1차 지필평가에서 한국 전근대사는 제가 언급해드린 23번 후삼국 시대, 신라 하대 후삼국 시대 그 부분부터 23번 프린트부터 누적해서 출제가 될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수업은 26번 프린트부터 수업을 다시 이어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앞부분에 배운 내용과 연결점을 잡고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고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 넣다 보면은 이 앞에 배웠던 23번 프린트, 25번 프린트, 24번 프린트를 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끌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번 프린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게 될 거냐? 바로 고려의 제도입니다. 사실 이 제도사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딱딱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해요. 여기는 정치사랑 다른 부분이랑 다르게 좀 맥락이라든가 스토리, 인과관계가 좀 약하게 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파트는 전형적인 서랍정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체계적인 틀을 잡고서 서랍정리만 해놓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땐 더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역사 과목의 특성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린다라는 건데, 제도사는 그 부분에서도 정점이야. 정말 직관적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게 제도사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이 서랍정리에 맞춰서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내용을 딱 정리해 놓으면 오히려 문제를 풀 때는 더 쉬우니까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수업 전에 하는 게 있죠. 선생님은 항상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뭐부터 하라 그랬죠? 네, 줌 아웃, 줌 인. 기본적인 틀을 잡고 이 단원에서, 이 수업에서 나는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로 구성되며 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26번 프린트에서 무엇을 공부하게 되냐? 바로 고려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중앙, 지방, 군사, 토지, 과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제도 중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중앙과 지방입니다. 이 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고려의 제도를 이 중앙과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부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잡고 가야 되는 포인트는 이 고려의 제도는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 네, 맞습니다. 조선과 비교를 하셔야 돼요. 특히 중앙과 지방은 조선과 비교를 하는 문제가 수능 모의고사 하는 검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드릴 거니까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고려의 제도 어떻게 나눠본다겠죠? 중앙지방, 군사, 토지, 과거. 특히 중앙지방이 중요하고 조선과 비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럼 우리는 이 틀에 맞춰서 중앙부터,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제도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성육부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성육부. 그럼 왜 이성육부라 부르냐? 말 그대로 이성, 성이 2개고요. 부가 6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좀 잘렸네요. 옆에 이렇게 칸이 한글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자, 이성이 왜 이성이냐? 성이 2개라고 했죠.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래서 이성인 거예요. 이성. 성이 2개다. 그리고 상서성 아래에 육부가 있죠.
그래서 이성육부라고 우리가 고려의 중앙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성, 중서문화성, 상서성 얘네들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중서문화성은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기관이에요. 우리 머리가 뭘 하죠? 그쵸?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걸 우리가 머리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이 고려의 머리와도 같은 기관입니다. 바로 고려 최고의 정치기구로서요. 고려 최고의 정치기구로서 국가의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서문화성입니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 정책의 심의와 결정입니다. 이게 조선으로 따지면 뭐랑 비슷하냐? 바로 의정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삼정승이 모여서 나라를 의논하는 의정부, 조선의 최고 통치기관인 의정부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중서문화성 굉장히 큰 관청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하는 관리도 되게 많겠죠.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책임자 장관을 뭐라고 부르냐? 문화시중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이 고려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시면 문화시중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얘가 조선으로 치면은 영의정에 해당하는 직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은 굉장히 큰 관청이라고 했죠. 여기에 정말 많은 관리들이 있는데 이 중서문화성에서 일하는 관리를 우리가 두 파트로 분류해서 구분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고위 관리들은 재신이라 그래가지고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그런 사람들의 재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2품 이상의 관리들입니다. 그에 조금 낮은 관리들, 3품 이하의 관리들을 낭사라 그래요. 낭사. 이 낭사들은 이제 바른말, 왕에게 올바른 말을 직언하는 다 바른 말을 하는 간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서문화성은 고려의 머리와도 같은 기관이다. 최고 정치기구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 관청이 중서문화성이고, 조선으로 따지면 의정부에 해당한다.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다. 그리고 이 중서문화성에는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이라는 집단과 왕에게 바른 말을 아뢰는 간관의 역할을 하는 낭사라는 집단, 이 중서문화성을 재신과 낭사라고 하는 양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서성은 무슨 역할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무언가 결정을 했어요. 나 이제 공부할 거야. 나 이제 밥을 먹을 거야. 결정을 내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그쵸?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죠. 머리가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겨주는 손과 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 머리라면 상서성은 그 머리가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겨주는 손과 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 결정한 그 정책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정책 실행, 바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게 상서성이에요. 이제 이 상서성 아래에 배속되어 있는 육부가 구체적인 이제 업무를 분담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 육부는 보시면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병, 호, 형, 예, 공 해서 6개의 부서인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대한민국도 전문 부서가 있죠. 외교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전문 부서들이 있고 그 부서의 장관들이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이부, 군사를 담당하는 병부, 재정의 호부, 사법의 형부, 외교 교육의 예부, 토목 담당 공부, 이렇게 각각의 전문 부서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조선으로 치면은 6조에 해당하는 거죠. 조선도 의정부가 결정을 내리면 6조가 실행에 옮기거든요.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육부 이렇게 이성 육부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거를 그거 중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중추원이에요.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중추원은 왕의 비서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비서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군사 기밀. 국가의 군사 기밀과 그리고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이 직접 막 여기저기 떠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군사 기밀을 취합하고 왕이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명을 출납하는 그 왕의 비서실이 바로 중추원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으로 따지면은 승정원에 해당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막 사극 보시면 도승지는 들라, 도승지는 적으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승정원에 일하는 그 비서실장을 도승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통일신라에도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왕의 비서실, 왕권을 뒷받침하는 집사부가 있었죠. 집사부의 시중과 화백회의 상대 등이 이제 갈등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중추원에 이제 이렇게 군사기밀과 왕명을 전달하는데 이 중추원 역시도 또 두 집단으로 나눠집니다.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비밀을 담당하는 기구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승이 받들 승자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비서실을 승정원, 비서실장을 도승지라 그러잖아요. 왕을 받든다. 그래서 왕명을 출납하는 승선이라서 군사기밀과 왕명 전달 담당하는 중추원 아래에는 군사기밀 담당하는 추밀, 왕명의 출납, 전달을 담당하는 출납은 전달이랑 같은 말이에요. 출납을 담당하는 승선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사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사하면은 암행어사 출두야가 떠오르죠, 여러분들. 물론 이 암행어사 같은 경우 조선의 관직이지만 이 어사대라는 건 고려부터 있었어요. 이 어사대는 그 암행어사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관리들을 감찰하는 거예요. 부정부패하는 관리들을 잡아들이는 관리 감찰을,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입니다. 통일신라에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무열왕이 만든 중앙관리를 감시하기 위한 사정부, 그리고 문무왕이 지방관리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외사정,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 삼사는 바로 회계, 돈 계산하는 기구입니다. 화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역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선생님 삼사하면 언론기구 아니었나요? 라고 하는데 조선의 삼사는 이름은 똑같지만 조선의 삼사랑 고려의 삼사가 완전 달라요.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구가 맞아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라서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입니다. 하지만 고려의 삼사는 이름은 똑같지만 역할은 완전 달라요. 고려의 삼사는 돈을 계산하는 회계 업무를 하는 기구입니다. 근데 선생님 육부 중에 호부가 있잖아요.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호부는 국가의 재정을 편성하고 어디에 쓸 건가 이런 큰 업무를 담당하는 게 호부고, 그 호부가 결정을 내리 그런 거 이제 막 큰 대략적인 틀을 잡아놓으면 실제 밑에서 돈 계산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짜잘한 진짜 실무, 그걸 담당하는 게 삼사예요. 회계 업무. 자, 이렇게 해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육부,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렇게 큰 틀을 봤는데, 자, 물론 이런 내용을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좀 보겠습니다. 중서문화성, 상서성, 육부, 중추원, 어사대, 삼사.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 그치, 중국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 육부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당나라의 영향. 그리고 중추원, 어사대, 삼사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무조건 모방한 건 아니고 우리 고려의 실정에 맞게 이제 적당히 바꾸어서 운영을 한 거예요. 아무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후미님이 중서문화성, 고려의 머리, 고려의 최고 정치기구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를 중서문화성이라고 했고, 이 중서문화성에 있는 관리들을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바른말하는 낭사로 구분한다고 했죠. 이 중에서 재신, 이 중서문화성에서도 고위관리가 속해 있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브레인 집단, 핵심 집단인 이 재신과 왕의 비서실에 해당하면서 군사기밀과 왕명 전달을 담당하는 중추원에서도 이 중추원 역시도 중서문화성이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바른말하는 낭사로 나눠지듯 이 중추원 역시도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왕면 전달 담당하는 승선으로 나눠지잖아요. 이 중에서도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이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중서문화성에서도 정책을 심의하는 집단인 재신과 중추원에서도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집단인 추밀, 이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따로 또 회의를 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제추회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뭐 제추, 합작기구라고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애들만 모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중서문화성의 재신,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그리고 중추원의 군사기밀 담당하는 추밀, 이 재신과 추밀이 모인 게 제추회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나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예요. 중국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추회의는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인 동시에 고려 정치가 귀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이 제추회의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핫바지가 아닙니다. 낮은 관리들이 아니에요. 중서문화성의 정책을 심의하는 재신과 중추원의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추밀, 굉장히 중요한 고위 관리들만 모인 집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관리들을, 고위 귀족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된다라는 귀족적인 특성이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관리 하나가 굉장히 높은 관리들이고 중요한 관리들이기 때문에 만장일치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화백회의랑 비슷한 거예요. 화백회의. 자, 그리고 이 제추회의는 또 둘로 나눠집니다.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그러니까 이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 제추회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추회의.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식목도감부터 설명할게요. 우선 식목도감은 법률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법률과 제도에 관한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가 식목도감이고요. 좀 더 중요한 건 도병마사예요. 이 도병마사는 병마, 군대와 말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 한마디로 국방과 군사의 중요한 문제를 회의하는 겁니다. 선생님, 분명히 육부 중에 병부가 있는데요. 그쵸?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 아닐 때, 평소 때는 국가의 군사 업무를 병부가 담당하지만 진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있잖아요. 거란족이 대규모로 쳐들어왔다, 여진족이 쳐들어왔다, 몽골이 쳐들어왔다 같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을 만한 그 중요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재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이 도병마사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국방과 군사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예요. 당연히 이거는 약간 오늘날의 재난대책위원회 비슷한 거기 때문에 늘 열리지 않습니다. 임시기구예요. 임시기구. 나라에 큰 위기가 발생할 때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회의하는 임시기구. 이게 바로 도병마사인데, 이 도병마사를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도병마사는 바뀝니다. 원간섭기에 가면요, 이 도병마사의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임시기구가 아니라 언제나 열리는 상설기구가 되고요. 원래 도병마사는 군사 문제만 담당했잖아요. 근데 도평의사사는 상설기구로 승격된 다음에 최고정치기구.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거야. 군사 업무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등 나라의 모든 걸 다 담당하는 최고정치기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 군사 문제만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가 어느 시점을 거쳐서 나라의 모든 정치를 담당하는 최고 정치기구, 상설기구가 된다라는 이 패턴. 여러분, 어디부터 나왔을까요? 네, 바로 조선의 비변사와 같은 패턴입니다. 조선의 비변사는 여러분, 자, 중종 때 삼포외란이라는 게 터져요. 이때 이제 비변사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이때 이제 비변사는 임시기구로서 군사 문제만 담당을 해요. 그러다가 명종 때 가면 을묘외변이라고 더 큰 규모의 외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비변사가 이때부터는 상설기구가 돼요. 그리고 여전히 업무는 군사만 담당을 합니다. 그러다가 선조 때 나라가 망할 뻔하죠. 임진왜란이 터져요. 전쟁 중이니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왕, 의정부, 육조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전쟁 중에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최대한 빠르게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 하잖아. 그래서 영의정이건 좌의정이건 우의정이건 육조 판서건 뭐건 다 그냥 어디에 모여서 비변사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 다음에 실행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엄청나게 힘이 강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군사 문제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정치기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배도 정치 때 가면은 이 비변사가 배도 가문의 근거지가 되고 이걸 이제 흥선대원군이 비변사를 없애면서 다시 의정부 중심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도병마사는 원래는 군사 문제만 논의하는 임시기구였다가 원간 섭기 때 도평의서사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중서문화성의 정책심의기구 집단인 재신과 중추원의 군사기밀 담당하는 추밀이 모인 제추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중서문화성에서도 바른말을 하는 집단인 여기 낭사 그리고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 이 둘이 모여가지고 중서문화성의 낭사 바른말하는 간관인 낭사와 관리들을 감시하는 어사대 이 둘이 모입니다. 빠라바라밤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빠라바라밤 또 하나로 뭉쳐요. 그게 바로 대간이에요. 대간. 이 대간은 이게 조선으로 따지면 3사, 언론기구인 3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의 3사랑 비슷한 거예요. 이 대간은 언론기구로서 정치 운영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권력은 조화와 균형이라고 했죠.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합니다. 모주깡기 인형이라 보시면 돼요. 왕도 까고 관리도 깝니다. 왕에게는 바른 말을 해요. 간쟁.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간쟁도 하고요. 고위관리들은 감찰하죠. 전하 문화시중 이현규가 뇌물을 받아 먹었습니다. 파직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위관리들을 감찰하기도 하는 이런 언론기구로서 조선의 3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고려의 3사는 회계기구고 조선의 3사는 언론기구. 그 조선의 3사랑 비슷한 거는 고려의 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사와 어사대가 합쳐진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서경, 간쟁, 봉박. 서경은 이제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률을 개정하는 거에 동의 혹은 거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죠. 그리고 간쟁은 간쟁한다, 간한다,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고요. 봉박은 이거 대박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왕이 뭐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는데도 왕이 밀어붙여. 왕의 명령서가 내려왔잖아요. 그 왕의 명령서를 그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왕의 명령서, 왕의 명령, 왕이 직접 와가지고 야 이거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왕이 명령서를 내리거든요. 그 명령서에는 이제 봉투에 담겨서 온단 말이야. 왕의 도장이 찍혀있거든요. 이 왕의 도장이 찍혀있는 명령서를 뜯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걸 봉박이라고 합니다. 왕명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인 거예요, 사실. 이런 서경, 간쟁, 봉박으로 정치 운영의 균형을 추구하는 조선의 3사에 해당하는 대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 1단 중앙, 고려의 중앙정치 이성육부를 중서문화성, 재신, 낭사, 상서성 6부, 중추원, 추밀, 승선, 어사대 3사,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인 제추회의, 그 중에서도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모인 언론기구인 대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여기 선생님이 어려운 용어들 다 풀이해놨고 해설도 이렇게 해놨고 일단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앙 끝났고요. 이제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절반은 끝난 거예요. 제도에서. 자, 그 다음에 중앙이 끝났으니까 지방을 봐야겠죠. 자, 지방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지도와 함께 여러분이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고려의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 자, 당연히 이건 역시도 조선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조선은 지방 조직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 조선이 일원화되어 있고 고려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이 조선에 비해서 복잡한 이유는 고려라는 나라의 태생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고려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태조 왕건입니다. 그 태조 왕건이 150년 동안 지속된 신라 하대의 그 혼란기를 극복을 하고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24번 학습지에서 공부했듯이 태조 왕건이 나라를 만들었을 때 고려라는 나라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연맹 왕국과 비슷한 호족 연합정권, 누더기 정권이었어요. 자, 호족들이 그냥 힘을 합쳐 만든 나라에 불과했고 태조 왕건 역시도
절대적인 중앙집권 국가의 왕이라기보다는 호족연합정권, 연맹왕국에 해당하는 호족연합정권의 대표, 그냥 호족들의 대표 정도의 위치에 불과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성시도 내리고 사심관 기인제도 별걸 다 했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왕건은 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관을 파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 지방은 누가 다스려요? 호족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신라 하대 150년 동안 스스로 지방의 성주와 장군을 자처하면서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게 호족이잖아요. 그 호족들에게 이제부터 지방은 왕이 임명한 지방을 다스릴 거야 하고 지방관을 보낸다는 건 왕건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왕건은 그걸 한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광종 때 가서 왕건이 강해지죠. 노비안건법 과거제. 기억하실 거예요.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래서 선생님이 23번 학습지와 24번 학습지를 시험 범위에 뺄 수가 없는 거야. 누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려라 나라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앞에 내용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튼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그리고 공복제정, 포족 숙청, 그리고 칭제 건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죠. 그죠? 그러면서 성종 때 가서는 이제 광종이 이렇게 놓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기반으로 하여 나라의 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뭐예요? 네, 왕권과 신권의 조화, 바로 유교 정치 이념입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 유교 정치 이념.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왕은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 중에 능력 있는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하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 유교 정치 이념을 통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성종 때 처음으로 지방관이 파견이 돼요. 전국에 다 노 아직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12목, 전국의 중요한 12개의 그 거점에 12목을 설치하고 이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때 파견된 지방관, 12목에 파견된 지방관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도시 3곳을 3경으로 지정을 해요. 수도인 송악, 개경, 그리고 고려는 고구려 개성의식을 내세웠죠. 옛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을 서쪽 수도인 서경으로 승격을 시켰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항복한 신라를 우대해주기 위해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동경으로 해서 개경, 서경, 동경, 이렇게 3경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성종 때 향리 제도도 정비를 하면서 이제 지방에다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힘이 조금씩 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현종 때 가서 오도와 양계라고 하는 고려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원화되는 이유인데요. 오도는 일반행정구역이고, 일반행정, 양계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도 양계가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북계와 동계. 북계와 동계라고 나오죠? 계가 몇 개야? 2개잖아. 이걸 우리가 양계, 2개의 계라 그래서 이 북계, 동계를 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군사행정구역이에요. 딱 보시면 위치가 어때요? 북쪽 지방을 경계하는 북계와 마찬가지로 이 동해안 지방의 왜구들을 경계하는 동계. 그래서 북계와 동계는 국경지방을 담당하는 군사행정구역인 양계입니다. 그거 이외에 이제 나머지 일반행정구역이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뭐예요? 5도. 일반행정구역. 그리고 이제 수도 근처는 경기로 따로 편성을 합니다. 원래 경기가 수도 근처란 뜻이에요. 서울 근처기. 서울 근처가 경기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하나의 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고려시대 때는 경기는 따로 수도 근처는 따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3경이 있다 그랬죠. 개경, 서경, 동경. 근데 선생님, 남경은 또 뭐예요? 자, 이것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고려가 처음에 중요한 세 도시를 3경으로 편성할 때는 개경, 서경, 동경이었어요. 개경은 고려의 수도, 왕건의 고향 송악이고,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 고구려 개성의식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중시했죠. 그 동경은 경주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경의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수도에서 워낙 멀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국 동경은 삼경에서 탈락하게 되고 뭐로 바뀌게 되냐? 네, 한양, 서울, 한강 근처. 원래 이 한양이 되게 서울 이 한강 근처가 되게 중요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주인 동경이 탈락하고 서울이 삼경에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은 이 개경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서울이다. 이래서 남경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경, 서경, 경주, 동경 이렇게 3경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주는 빠지고 한강 근처 오늘날의 서울인 이 서울이 남경으로 해서 삼경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도 양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도와 양계. 자, 오도는 뭐라고 했죠? 네, 일반 행정구역. 고려의 특징이에요. 이게 구역을 이원화시키는 거.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와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게 고려의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 조선은 일원화, 그냥 팔도, 군사 행정구역을 따로 두지 않아요. 근데 고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로 이원화시켰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가 안찰사라고 불러요. 안찰사. 자, 이 안찰사는 조선으로 따지면 관찰사에 해당하는 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단위, 가장 큰 단위인 도단위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 파견하는 관리가 안찰사라면 군사행정구역인 양계에는 또 다른 관리를 파견해야겠죠. 여기는 군사구역이니까 군사 담당관을 보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파견하는 관리를 군대랑 말을 관리하는 관리라 그래서 병마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마사. 이게 조선으로 따지면 절도사에 해당하게 돼요. 절도사. 참고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하신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전라 좌수사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에 안찰사를 파견했고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를 좀 들어가서요. 이 오도 아래에 또 세부적인 구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집 어디 사니? 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이렇게 살아 하고 큰 단위에서 낮은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도라고 하는 큰 단위 아래에 오늘날의 시, 군, 구에 해당하는 거 그걸 우리가 군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현. 자, 근데 왜 선생님이 근데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 아래에 군현이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날의 시와 구에 해당하는 왜 그 군과 현이 주군, 주현, 속군, 속현 이렇게 둘로 나눠지나요? 네, 이게 고려의 좀 한계점인데요. 고려는 그 도 아래에 있는 그 시구에 오늘날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이 군현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군현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주인이 있는 군현이다. 그래서 주군 주현이라 부르고 지방관이 파견돼 있지 않은 군현을 속군 속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았을까요? 고려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군 속현 중에 어디가 더 숫자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이 많았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예요.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속군 속현의 숫자가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고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고려는 오도 아래에 시군 구에 해당하는 군현이 있는데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했다.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군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한 곳을 속군 속현이라 그러는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의 숫자가 지방관이 파견된 주군 주현보다 많았다라는 거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 바로 향부곡소라고 하는 또 다른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특수행정구역은 향부곡소는 좋은 의미의 특수행정구역이 아니에요. 이 향부곡소 역시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인데 이 향부곡소는 누가 사는 곳이냐? 차별받는
양인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 간다고요? 차별받는 양인. 여기는 노비들, 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양인들, 자유인인 양인이 사는 거야. 근데 앞에 특이한 워딩 있죠? 뭐 받는? 차별받는. 양인은 양인인데 차별받는 양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을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양인인데 얘들은 무슨 대우를 받냐? 천민 대우를 받는 거야. 어떤 차별 대우를 받느냐? 일단 세금을 많이 내요. 그리고 직업의 자유가 없습니다.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은 농업에 종사해야 되고요. 소에 사는 사람은 수공업에 종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 명학, 소, 용인, 처인, 부곡 이런 식으로 끝에가 무슨 향, 무슨 부곡, 무슨 소로 끝나거든요. 근데 명학 소로 끝난다. 소로 끝났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공업만 해야 돼요. 나 농사 짓고 싶은데 안 돼요. 수공업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 용인, 처인, 부곡 무슨 부곡으로 끝나잖아요. 농사만 지어야 돼요. 다른 거 못합니다.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 말은 자유인인 양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과거 시험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해진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업무를 맡은 거예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학교인 국자감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나 여기 너무 싫어. 이사 갈래. 이사도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눈 떴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지방이 향부곡소야. 그럼 나는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엄청나겠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신부는 양인인데 나도 똑같은 일반 9년에 사는 사람처럼 자유인인 양인인데 받는 대우는 천민인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향부곡소의 그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난 게 무신집권기에 일어난 망이망소이의 난이에요. 공주명학소에서. 학소. 그래서 이 향부곡소는 마치 여기서 지방간이 파견 안 되는 차별받는 양인들이 사는 특수행정구역이었고 이 향부곡소는 마찬가지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던 속군 속현 밑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에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도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향부곡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천민 대우를 받는 차별받는 양인이 거주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노비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다. 자유인인 양인이 사는 곳이에요. 다만 천민 대우를 받으며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과 향부곡소는 누가 관리하냐? 바로 향리들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향리는 조선의 향리랑은 차원이 달라요. 조선의 향리는 이제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니까 그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 옆에서 시중을 드는 아이고 나으리 하는 그런 이방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는데 고려의 향리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과 향부곡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향리가 조선의 향리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런 속군 속현과 향부곡소는 다 조선시대 가면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려와 조선의 지방제도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려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반 행정구역인 오도와 군사 행정구역인 양계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군 주현보다 훨씬 많다. 그리고 차별받는 양인들이 거주하는 천민 대우를 받는 양인들이 거주하는 향부곡소가 있다. 그리고 그런 속군 속현과 향부곡소는 향리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게 고려고요. 조선은 심플합니다. 오도 양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국을 다 일원적인 팔도로 나누고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그 말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은 사라진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차별받는 양인들이 사는 향부곡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향리는 모든 군현에 파견된 중앙정부의 대리인 수령의 단순 보좌 역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로 권한과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거 공부했고요. 선생님이 또 다 용어풀이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경기는 그냥 수도 근처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나머지 탐구 자료들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중앙과 지방 중요한 내용을 다 공부했고 나머지는 되게 짜잘한 거예요. 나머지 굉장히 짜잘짜잘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눕니다. 중앙군인은 2군 6위로 나뉘어요. 고려의 중앙군은 2군과
6위로 나눠집니다. 이 군은 응양군, 용호군이라고 해서 두 개의 군인데 왕을 친위하는 부대고요. 6위는 뭐 좌오위, 신오위, 흥이위, 금오위, 천오위, 간문위 위 6개의 위가 모인 부대인데 수도를 지키는 부대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저도 2군 6위 명칭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려는 왕을 친위하는 2군과 수도를 지키는 6위, 2군 6위라고 하는 중앙군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얘들은 직업군인으로서 그 직역이 세습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대가로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받게 돼요. 당연히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건데 직역이 세습되니까 군인전 역시도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 아들도 직업군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대를 이어서 직업군인 역할을 한다면 그 군인전 역시도 세습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모든 군대를 중앙군대로 유지할 수는 이런 직업군인으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돈이 부족하니까. 모든 군인을 직업군인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돈이 부족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도 장교나 부사관 같은 핵심적인 지휘관 역할들만 직업군인으로 뽑고 나머지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죠. 고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군은 엘리트 군인으로 직업군인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그 외에 지방군은 그냥 일반 농민들에게 군역을 부담하는 의무병으로 유지를 시켜요. 그래서 일반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주현군을 그리고 군사행정구역인 양계에는 주진군을 배치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양계에 배치된 주진군이에요. 여기는 군사행정구역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상비군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주현군은 예비군이에요. 여기 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오도 아래에는 군현이 있죠. 양계 아래에는 국방의 요충지에 진이 있거든요. 이 진에 파견된 군대를 주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등용 제도로 넘어와 볼게요. 고려의 관리등용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서와 과거제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음은 그늘 음자예요. 조상님의 그늘, 조상님의 은덕이다라는 건데 오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이건 외가에도 해당됩니다. 이거는 고려의 귀족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거제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건데 음서제는 이 과거제랑은 정반대의 성격입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음서제예요. 왜? 나는 조상님의 그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거는 음서제는 과거제랑 반대로 과거제가 시험을 봐서 내 능력으로 관리가 되는 거라면 음서제는 나의 부모가 오품 이상의 고위관리라면 나는 내 그 오품 이상 고위관리인 부모의 그늘, 은혜인 음덕을 받아서 시험을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부모 찬스를 가지고 이런 좀 인사 채용에서 불법적인 비리가 발생을 하면 현대판 음서제냐라는 말이 꼭 뉴스에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게 음서가 불법이지만 이 시대는 합법이었다는 거. 이게 진짜 후저론인 거죠. 그래서 오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제들은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고려의 귀족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게 음서제입니다. 그리고 과거제는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자유인인 양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과, 승과, 잡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과, 승과, 잡과. 그래서 이게 고려랑 조선의 차이점인데 고려는 문과, 승과, 잡과라 그랬죠. 뭐가 없죠? 네, 무과가 없어요. 그에 반해 조선은 문과 그리고 고려에 없던 무과 그리고 잡과가 있는 대신에 뭐가 없어요? 승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무과가 없고 뭐가 있죠? 승과. 고려는 불교를 숭상한 나라니까 승과가 있는 반면에 조선은 고려와 다르게 문과뿐 아니라 무과도 만들어주긴 했지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니까 승과가 사라진 겁니다. 자, 아무튼 고려는
양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는 과거제를 광종 때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문과, 순과, 잡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우리가 분리를 해요. 제술과는 문학, 재능, 글짓기 같은 거고 명경과는 경전을 읽는 건데 제술과가 더 고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책 읽기 능력보다는 글쓰기가 더 중시되는 능력이니까요. 이 다만 이 제술과랑 명경과라는 워딩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고려만의 특징이니까요. 그 외에 이제 기술학, 잡과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거고 학교는 저번에 설명했죠. 중앙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 이 고구려 후수리망이 만든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이 만든 국학이랑 같이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음서가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래서 고려는 굉장히 귀족적인 나라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인데요. 이것도 이제 배웠어요. 토지제도 같은 경우는 전식과랑 공음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토지제도라고 하는 건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건데 이건 여러분 신라 때도 배웠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토지제도의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관리가 공무원이 국가를 위해 관직에 복무하면 국가는 그 관직 복무의 대가로 관리에게 토지를 줍니다. 단 그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준다 그랬죠? 네,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신라 때는 이 중에서도 수조권과 노동력을 함께 주는 걸 노급이라 부르고 수조권만 주는 걸 관료전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 개념은 똑같아요. 관직 복무의 대가로 국가가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준다라는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이 수조권을 주는 토지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라에서는 이거를 노급과 관료전이라고 불렀던 거고 고려에서는 전식과라고 부릅니다. 수조권을 지급을 해주는 거고 소유권은 주는 게 아니다. 관료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음서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역시 귀족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공음전, 조상님의 음덕, 음서랑 똑같아요. 오품위반 관리의 자제들에게는 이거 능력이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과거제를 통과해서 관리가 되면 받는 게 전식과인데 이 공음전은 내 능력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아버지가 너의 부모님이 오품위상의 고위 관리니까 너는 명문 집안이니까 너의 그 신분의 대가로서 이 토지를 주겠다라는 게 공음전입니다. 이거는 신분의 대가로 주는 거니까 우리 집안이 반란 일으켜서 몰락하지 않는 한 귀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 세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려란 나라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귀족적인 특성이랑 관료적인 특성. 귀족적인 특성은 음서. 내 아버지가 오품위상의 고위 관리면 시험 안 보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가 오품위상의 관리면 신분의 대가로 주는 토지 공음전. 세습이 가능하죠. 그리고 관료적인 특성은 능력으로 시험 봐서 관리가 되는 과거제. 그리고 그 과거제를 통과해서 관리가 되면 받는 전식과. 고려는 귀족적인 특성,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인 특성이랑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특성이 혼합되어 있는 나라예요. 물론 이게 신라보다는 발전한 거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조선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되고 현대로 넘어오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완벽한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제도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반드시 선생님이 수록해 놓은 문제와 이 기출선지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항으로 구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내용을 좀 더 잡을 수 있습니다. 2학기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졌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